안녕하십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성 화장품, 예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이렇게 딱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확대됐습니다. 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효과. 예, 이거 미백이죠. 이제 미백인데 어떠한 기전으로 미백 효과를 나타내냐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자, 미리 방지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미백 화장품.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효과. 자, 요거는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옅게 해줘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미백이 되겠죠? 자, 미백 효과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효과.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 중에 주름 개선. 자, 주름 개선 화장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효과. 요거는 뭘까요?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 효과. 그 다음에 또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차단 또는 산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을 보면 크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볼 수 있어요. 자, 무기 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산란시켜요. 자, 햇빛이 이렇게 오면은 산란시켜서 이거를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유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이제 일단은 먼저 흡수해요. 흡수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방출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뭐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 자, 요 두 가지가 무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티타늄 디옥사이드, 뭐 징크 옥사이드 이런 거 다 안료에서도 봤었죠. 백색 안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발로 갑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 그러니까 탈염, 탈색을 포함한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하는 것들. 연모제죠. 염색약. 자, 염색약인데 어떤 것도 포함되냐? 탈염, 탈색. 그러니까 한번 물을 들였다가 또 다시 이거를 다시 제거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그 탈염제, 그 탈색제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러한 것들도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들어간다.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뭐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다.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화장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채모를 제거하는 효과. 제모제 말하는 거죠. 자, 다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거 왁싱 같은 게 있어요. 자, 왁싱 같은 거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 다음,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뭐 흑채 같은 거 모발이 까맣고 막 숱이 많아 보이게 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 자, 그래서 살리실산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의약품하고 굉장히 의약품으로 오인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 그리고 그것도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한 효과. 그렇지만 그래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번은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하는데 그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과. 이게 원래 처음에 기능성 화장품이 확대될 때 이것이 아토피라는 표현으로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토피 관련 제품이라고 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관련해서 아토피를 개선해 준다, 뭐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표현도 이제는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고 아예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를 화장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 그래서 살이 갑자기 많이 찐다던가 뭐 임신을 했다던가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살이 트면 붉게 선이 남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 성적서 구비. 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내용들은요, 교재의 내용을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상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료 품질 검사 성적서 인정 기준.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된 겁니다. 자, 일단은 원료의 품질 검사 성적. 그러니까 원료의 품질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이 품질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 검사 성적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검사 성적서의 인정 기준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 검사 기관의 성적서.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제조업을 등록할 당시에 시설 중에 아예 자가 실험실을 갖춘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 품질 검사를 해서 그 성적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자가 실험실이 없거나 아니면 그 실험실이 있더라도 해당 그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인 검사 기관에 맡겨야겠죠. 자,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 검사 기관의 성적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판매 업체. 제조 판매 업체의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 검사 기관 성적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조 판매 업체에서도 자신의 뭐 자가 실험실이 있다거나 하면 자가 품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처음에 다 등록할 때 제조업이나 제조 판매업, 지금은 책임 판매업이라고 해야 맞겠죠? 예전에는 제조 판매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책임 판매업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업체가 될 때, 등록이 될 때 식약처에서 특히 이제 그 나왔을 때 실험실을 그 심사를 합니다.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요. 거기에 어떻게 이제 뭐 도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이 어떤 건지, 이 실험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뭐 이런 실험실 사용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혹은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공인기관에 맡겼을 때도 그 공인검사기관에서 나온 발급된 성적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업체. 원료업체의 원료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자, 원료업체는 그냥 단순하게 원료를 만들어서 뭐 공급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영업에 속해서 무슨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해야 된다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 된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료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원료업체가 아주 그 자가 실험실을 갖추고 품질 검사를 잘 할 수 있다. 자가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면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 자율 규약, 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화장품의 원료 혹은 뭐 내용물 이런 것들을 품질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성적서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품질관리 기준서의 내용. 이 품질관리 기준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관리 기준서. 자, 이 품질관리 기준서라는 거는요, 우리 회사에서 품질관리, 이제 내용물이나 원료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준서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서의 내용대로 우리는 품질 관리를 합니다라는 건데, 요것의 내용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15조 제4항에 따른다. 이제 이 말에 우수 화장품 제조 CGMP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CGMP 그 인증을 받는 기관이 가장 좋은데, 그 CGMP 인증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준서의 내용을 잡자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품질관리 기준서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시험 지시서가 있어야 되는데, 각 제품마다 만들 때마다 그 시험 지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 지시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지시서에는 제품명이 뭔지 정확하게 제조 번호, 로트 번호라고 할 수 있죠. 또는 관리 번호, 제조 년월일, 시험 지시 번호, 지시자 및 지시 연월일. 그러니까 시험을 지시 번호 했는데, 시험을 지시했을 때 그 시험 지시 번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시자가 누군지, 언제
그 시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항목은 뭐였는지, 그리고 시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주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시험의 기준이 보통 우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최대 함량 얼마까지 가능하다 했을 때 그 이상 나오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할 때 이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검체 채취 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 방지 대책.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어떤 검체를 채취해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채취를 하고, 이 원료 같은 경우는, 이 내용물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 장비의 교정 및 성능 점검 방법. 자, 이거를 어떤 장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고, 이런 장비를 교정할 때 어떻게 하고, 성능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떠한 주기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 시험. 안정성 시험도 꼭 해야 됩니다. 안정성 시험 한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준서 내용 중에 또 다섯 번째,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에 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한다. 위탁 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 검체 송부 방법 및 시험 결과의 판정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각자의 그 제품에 맞게, 그 회사에 맞게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품질관리 기준서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한번 볼까요? 자,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 한도. 자, 이거를 자세히 보시려면 일단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화장품 안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보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그 규정 보면요, 이러한 뭐 이유로 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혹은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 별표 1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원료들. 그 다음에 별표 2는 사용을 하되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들이 이제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써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으니 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외의 원료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을 때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요.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표 1의 내용은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 별표 2에 가면은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들이 나오는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보존제. 목록들이 쭉 나오고 배합 한도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소. 색소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그런 색소만 써야 됩니다. 그 지정된 배합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에도 쭉 고시된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배합 한도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서는 고시된 원료 그리고 고시된 배합 한도 이내에서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신속히 해야 돼요.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위해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것이 소비자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한 위해 요소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걸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위해 평가가 이제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예 쓸 수 없는 원료냐 아니면 사용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라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 고시된 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떤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사용 기준을 더 줄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겠죠. 이게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6번째.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대학이나 연구소는 이에 따라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원료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신원료로 이렇게 어떤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로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료를 해보니 우리가 보니 이만큼 사용해도 될 것 같으니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경 사항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그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았다면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겠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
실험을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야겠죠. 그것이 타당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든 어쨌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이제 고시되어 있는데, 자, 계속해서 뭐 추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존제 성분 및 사용 한도 이제 보면은요.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시된 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고시된 성분들 중에서도 그 아주 딱 지정된 그 배합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존제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 그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용 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5%, 굉장히 극소량이죠. 자, 그만큼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단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과의 병행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하고 병행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보존제로서 이렇게 0.001호, 그것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의 혼합물. 그러니까 메틸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메틸 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 자, MIT 이거 저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죠. 옛날에 한참 그 이슈가 터졌던,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유해 성분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됐었던 그런 성분인데요. 자, 요것이 염화 마그네슘과 질산 마그네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고, 사용 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호, 이거랑 똑같죠. 0.001호. 메틸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 이소치아졸리논의 3대1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다 마찬가지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가능하고, 그것도 0.001호%. 그 다음에 기타 제품에는 아예 사용 금지예요. 기타 제품 사용 금지, 기타 제품 사용 금지. 이런 것들 비고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벤제토늄 클로라이드도 0.1% 비고.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이런 것들 비고에서 어디에는 사용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벤조익 애시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 자, 벤조산, 뭐 안식향산 이런 거죠. 사용 한도는 산으로서 0.5%인데 다만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다. 다 외우기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벤질 알코올도 많이 사용되는 보존제고요. 사용 한도 1.0%.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기도 참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살리실산. 사용 한도는 살리실릭 애시드로서 0.5%.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그러니까 영유아용이나 어린이용 제품에는 아예 살리실릭 애시드 사용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 사용 한도는 이거 외울 거 많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에는 0.02,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1. 그다음에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호.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데 비고를 보시면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하나는 거죠. 에어로졸과 보디로션, 보디크림에는 사용 금지. 굉장히 까다롭죠.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목욕용 제품, 샤워 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아까 살리실산 그것도 이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크피리티온. 자, 보존제로서 징크피리티온 사용 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고요. 기타 제형에는 사용 금지예요. 근데 징크피리티온 하면 우리 뭐 비듬 가려움 완화 혹은 뭐 탈모 완화 제품에 쓰는 또 성분이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뭐 1%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자, 트라이클로산 사용 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 그 스프레이는 제외, 페이스 파우더,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예를 들어 블레미쉬 컨실러 이런 것들에 0.3%가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다. 이런 비고 사항에 있는 주요 사항들은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페녹시에탄올, 그러니까 파라벤 다음으로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그 보존제 성분이고요. 사용 한도는 1.0.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 자, 이게 바로 파라벤이에요. 파라벤류. 자, 파라벤류인데 다만 에스터류 중에 페닐은 제외. 그러니까 파라벤은 뭐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에스터류 중에 있는데 페닐은 아니라는 거예요. 페닐파라벤은 쓸 수 없다. 그리고 사용 한도. 단일 성분일 경우에는 산으로서 0.4%. 근데 혼합 사용의 경우, 자, 이런 파라벤류들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0.8%까지 산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벤이 화장품에 쓰였을 때 이걸 법적으로 뭐 안 되는 성분 아닙니다. 다 허용 가능한 그 보존제고요. 다만 사용했을 때 모든 보존제는 그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제 성분 쭉 목록표 쭉 나오고 나면 끝에 그 표 밑에 염류의 예, 에스터류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1회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자, 염류의 예는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 아민, 크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소듐 뭐뭐뭐, 포타슘 뭐뭐뭐, 그러니까 이런 무슨 원소 이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붙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에 들어갔다 하는 경우에 염류의 예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고요. 에스터는 메틸, 에틸,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부틸, 아이소부틸, 페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틸, 뭐 이렇게 무슨 1 이런 것들이 붙어서 뭐 메틸 뭐뭐뭐, 에틸 뭐뭐뭐 이런 것들이 에스터류에 속한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보고 그냥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 성분 한번 볼까요? 자, 자외선 차단 성분도 더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대표적으로 벤조페논 3가지 있네요. 벤조페논 3, 벤조페논 4, 벤조페논 8 이런 것들을 다 각각 배합 한도가 다릅니다. 벤조페논 3하고
4는 5%, 그다음에 벤조페논 8은 3%. 자, 에틸 핵실 다이메틸파바 8%, 에틸 핵실 맥독시 신나메이트 7.5%,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5%, 징크 옥사이드,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자, 요거 무기 자체 요는 똑같아요. 요거는 외우기 쉽죠.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똑같이 25%씩 함유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서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 농도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을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향수 같은 경우에 뭐 향수의 주 원료는 에탄올하고 향료가 들어가지만 향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한 유리병에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이렇게 넣어서 색소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굉장히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리병 투명한 유리 용기에 담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향료라는 것들 자체가 또 자외선 햇볕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수 구매하실 때 전성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향료, 그다음에 알레르기 뭐 유발 성분 그 25가지 그 유발 성분 중에 포함됐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료 성분이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 성분에서 염류, 양이온 염으로는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및 에탄올, 아민, 음이온 염으로는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 착향제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 제조 수입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화장품 성분 중에 향료의 경우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의무화. 이제 의무화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시행되는데 착향제는 향료를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라고만 표시할 수가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료 다음에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향료에 만약에 이 식약처장이 정한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해당한 성분이 있다면 A, B 또 계속 다 이걸 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권장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됐습니다. 자, 표시 대상 성분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25종의 유발 성분. 그래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을 초과하면 적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 처음에는 26가지였어요. 그런데 HICC인가 그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아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25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밀, 신나말, 벤질 알코올, 신나밀 알코올, 그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 시트로넬랄, 아이소 유제놀, 아밀, 신나밀 알코올, 벤질 살리실레이트, 신나말,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 알코올, 벤질 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 메틸 프로미피오날, 리날룰, 벤질 벤조에이트, 시트로넬룰, 핵실 신나말, 리모넨, 메틸 이옥티노에이트, 알파 아이소 메틸 아이오논, 참나무 잎계 추출물, 나무 잎계 추출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그 향료 할 때 합성 향료는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도 천연 향료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분들은요. 천연 향료, 천연 아로마 오일에도 굉장히 많이 천연으로 존재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료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천연 아로마 오일 같은 천연 향료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리날룰, 리모넬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천연 아로마 오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제놀 같은 것도 정향, 클로브 있죠, 클로브. 클로브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 제라니올 이건 장미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쿠마린 뭐 이런 거 우리 저기 뭐 버가못이나 이런 거에 이런 아로마 오일에 그 감작성, 그 햇빛 그 광 감작성 일으키는 그런 성분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시트로넬롤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벤질 알코올도 뭐 자스민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참나무 이끼 추출물, 나무 이끼 추출물, 그거 참나무 이끼 추출물 오크모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성분들이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의 23번. 다음 중 피부 상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발생한 채취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여기가 힌트가 되겠죠? 채취를 억제하고 피부 상재균의 증식을 억제해. 자, 뭐가 될까요? 네, 데오드란트죠. 뭐 보디 샴푸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겠고, 샤워 코롱, 오데 토일렛, 퍼퓸 이런 것들은 다 향수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문제. 화장품의 수성 원료로서 수렴, 청결, 살균제, 가용화제 등으로 이용되며 스킨 토너류 제품에는 주로 수렴 효과와 청량감, 자, 아시겠죠? 네일 제품에서는 가용화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살균과 소독의 효과가 우수한 이 원료는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에탄올이겠죠?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에탄올을 첨가했다고 해서 이 제품은 살균, 소독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쓸 수 없어요. 화장품에서는 그냥 아주 미약한 살균과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에탄올이 화장품에 첨가될 때는 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청량감, 수렴 효과 이런 수렴 화장품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에탄올, 정답은 에탄올. 우리는 에탄올이 살균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봤고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꼼꼼하게 각종 고시나 해설서나 규정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에 매진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날 때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